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오는 사람입니까?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수 쪽의 그 대통령 후보로서 뭐 2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공호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종의 나홀로 아파트에 불과하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산에서 시작한 민생투쟁 대장정의 첫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해서 돈을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좌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없다. 이런 발언. 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발언이 이게 80년대 발언이 아니라 어제 부산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서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완전히 각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임종석 그 전 실장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지목한 것은 뭐냐면 네. 임 전 실장이야말로 그 소위 386 운동권, 청와대를 장악하는 386 운동권의 어떤 그 대표격이 아니냐. 그래서 이 386 운동권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제 민생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경제 파탄이라든지 뭐 이런 민생이 도탄에 빠진 이런 부분들이 저 사람들 책임이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뭐 해석이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색깔론 발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소송하라고 걸어가지고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요약하면 우리는 싸움을 못해본, 나라를 살리기에만 전념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쁜 겁니까? 김태호 변호사님, 네. 변호사 얘기니까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좌파가 싸움에 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변 변호사가 잘 사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민변 변호사들이라고 다 수임 잘하고 뭐 다 못해 이런 건 싸움 아니고.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네.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이런 사건 한 번 있어서 민변 출신 모 변호사 한 분이 제가 정확한 단체의 기억 안 나는데 네. 어떤 국가위원회 위원인을 일을 하면서 거기서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네. 아마 이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반화시킬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하. 그건 변호사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네. 그런데 앞서 뭐 허만숙 부장도 얘기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했던 저 얘기들, 그 다음에 싸움을 못 해본 사람들, 나라 살리기만 전념한 사람들, 저건 뭐냐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는 보수 세력가 낫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탄핵 정국에 와서. 네. 탄핵 정국에 아마 그 얘기를 한번 들었을 건데,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 정치 세력에 바라는 거는 엄청나게 깨끗한 도덕성이 아니라 능력이다. 이 말씀 한번 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수 세력에 능력이 없다는 그런 이미지가 쓰여졌으니 그렇게 되면 보수는 간판 내려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네.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능력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취지에서 저런 과격한 표현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지금은 아무래도 좀 표현이 좀 거칠어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탄핵 정국 때 무너졌던
보수가 이 땅에서 가장 유능한 정치 세력이었다는 그 신화가 무너진 이 시점에서 그걸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는 네. 비단 저런 강경한 표현뿐만 아니라 내용이 차야 된다. 그럼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집권했을 때 어떻게 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을 올릴 것이며 민생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황교안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와 발언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요,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뭐 보수 쪽의 그 대통령 후보로서 뭐 2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종의 나홀로 아파트에 불과하고요. 우리 당의 후보들이 힘을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황교안 후보의 한계는 곧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박주민 변호사. 나홀로 집에. 나홀로 아파트,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뭐 민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사실 일반화된 얘기는 아니고요. 한쪽 귀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민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네. 근데 결국은 한쪽 20% 내지 30% 내지 지지하는 쪽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인영 지금 대표, 원내대표 당선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한쪽만 보고 집토끼만 잡기 위해서 일단 선거가 꽤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저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중도에서 이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황 대표의 저런 좀 자극적인 발언들이 보수층의 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흩어져 있던 지지층을 어느 정도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이제는 저는 그 시기를 넘었다고 보거든요. 황교안 대표님 동굴에서 나오셔야 될 때예요. 네. 동굴에서 내가 소리치면 그 소리가 다시 내 귀에 울리면서 몇 배가 돼서 들리잖아요. 네. 그 민생 투쟁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 전국 도신다고 했는데 보면은 지지자들 주로 만나시더라고요. 지지자들 만나서 나의 지지 목소리를 듣는 게 과연 민생 투쟁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생 투쟁을 하실 거면 대권 행보가 아니라 정말로 민생 투쟁을 하실 거면 나의 반대자 목소리도 듣고 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나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안 가지고 올라오셔야죠. 네. 저렇게 색깔론 계속 공세하시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오시겠습니까? 어쨌든요, 이 황교안 대표가 민생 행보를 하면서 자, 이거 지금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20일 정도 걸린다 그랬죠. 자, 오늘은 경남 거제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도 찾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말 평생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고 2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어려운 때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젊은 이들에게도 많은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곳에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또 끄집어내서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네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의 어떤 그 네.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지역적으로는 PK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경남을 아마 찾는 과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굳이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네. 생가도 방문하면서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얘기한 그 이인영 그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그 나홀로 아파트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네. 나홀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가운데 당 내에서는요, 한선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에게 욕설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끌시끌한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원석 부장. 예.
그러니까 한선교 사무총장 무슨 욕설을 왜 했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그 아까 보시고 계시는 그 황교안 그 대표의 민생 투어 관련해서 네. 이제 사무총장 입장에서 이제 민생 투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네,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웠겠죠. 예, 회의를 했는데 그게 왜 자갈치 시장 갔을 때 왜 자갈치 시장 그 시장이 쉬는 날 이런 걸 택했느냐.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 예,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왜 자기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바로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뭐 네. 이른바 사무총장 패싱 아니냐.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예, 네.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한 그 특정 그 사무처 직원을 당직자를 질책을 하는 가운데에서 도저히 뭐 입에 닿기 힘든 굉장히 그런 욕설이라든지 네.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국당에 있는 노조에서 네.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한선교 사무총장은 입장을 냈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욕설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네요. 그렇죠. 보도자료 내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네. 사과를 했지만 이 한국당 노조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뭐 이렇게 뭐 향한 발언이 아니고 네.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윤리 회부하겠다 하면서 또 사퇴 그 요구까지 지금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마 이게 표면화된 부분 같아요. 결국 자신의 어떤 권한, 사무총장의 권한을 무시를 하고 일정을 짜거나 뭐 이런 부분, 대표로 바로 갔던 부분, 그 부분에서 화가 났는데 그 화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화를 표현했을 때 예전에 자유한국당 뭐 보수정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무총장 이런 경우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만큼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사실 아나운서 출신 아니에요?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될 직업에. 좋은 아침을 했었죠. 예. 그런데 한선교 사무총장이요. 이 발언 논란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과거에도요. 폭력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죠. 과거 영상입니다.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자, 위원님.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 좀 이 다르게 느끼셨다면은 그것도 제가 유감스럽지 없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뭐 대학 선후배라는 얘기를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배현진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김태 변호사님, 이 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한선교 의원의 이런 논란이 터질 게 터졌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많이 아슬아슬했었던 적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은혜 의원한테 했던 그런 설화도 있었고 아마 네. 당시에 이제 술을 좀 취한 상태에서 아마 국회의장실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보좌진들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지금 저 장면입니다. 지금 네. 화면 나오시는 거 보면 술을 취한 한성기 의원이 뭔가 좀 충돌이 있었던 저런 문제거든요. 네. 항상 이제 술과 말 때문에 좀 얘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고 네. 아마 저도 뭐 정확한 구체적인 아주 객관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네. 아마 사무처 당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고 참았던 게 터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허만수 부장이 잠시 언급하셨지만 어제 그 회의의 상황은 네. 한선교 사무총장으로서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이 업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욕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어찌됐던 간에 자갈치 시정 일정을 휴무일날 잡은 건 사실은 사무처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질책하러 화낼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거기서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욕설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한성규 사무총장의 저런 일이 어저께가 처음이었으면 사무처 직원들도 조금 참았을 수도 있어요. 왜? 어쨌든 본인들이 이거 일정을 잘못 그렇죠. 짜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게 있으니까 어저께 확 터져버린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제 사무총장 요소 파문 때문에 지금 좀 당이 좀 소란스러운데 혹시 대표로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당장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좀 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릴까요? 글쎄요,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김태현 변호사께서 과거에 있었던 한선교 의원의 이 음주
논란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교 의원이 최근에 술을 끊었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최근에 술 끊은 건 맞아요. 네, 술로 자꾸 논란이 되고 구설수에 오르니까 한성교 의원이 술을 이제 아예 끊었다라고. 예전에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선교 사무총장 황교안 체제에서 다시 부활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나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게 어쩌게 한성교 사무총장이 처음에 사무총장 됐을 때 조금 이제 놀란 반응들도 있었어요. 네. 황교안 체제 부활할까 이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한성교 사무총장을 의원의 사무총장으로 선택을 했을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네. 대구로 해서 어떤 사무총장을 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사무총장을 좀 뽑아야 되는데 수도권 중진 의원들 중에서 기존에 사무총장 안 했던 사람들에서 친박 빼면 몇 사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한성교 의원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조금 비판의 목소리. 저도 사실 좀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네. 한성교 의원이 예전에 뭐 말이 막말 있었다, 뭐 술 논란이 있었다, 뭐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성교 의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성교 의원의 지역구는 용인 수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수도권 선거가 어려운데 정말 좋은 지역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난 선거 때 이 선거구가 조금 개편되면서 더 좋아졌어요, 선거구가. 네. 그런데 수도권 4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음 총선에 제1물갈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4선이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새로운 피를 거기다가 넣어서 공천 개혁을 해야 되는 그 좋은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의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다. 그럼 사무총장은 당형직 공심위원입니다. 그럼 과연 다음 공천에서 본인 목을 스스로 칠까? 이거 생각하면 과연 황교안 대표가 다음 총선 때 공천 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선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사실 당시에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은 알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5.18 발언 그 논란이 벌어졌을 때 황교안 대표가 두고 봅시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무총장 관련 이제 막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제 글쎄요 진행을 해봐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 껄끄러운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사안이 이제 나왔을 때 조금 뭐 문재인 정부하고 싸우듯이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좀 유보하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